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남북관 국장과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여러 많은 대북 협상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후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직접 대북 협상들을 4년간 전담을 했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왜 개성을 들어갔는가 연구하려고 들어갔었습니다. 공부하려고. 차관부를 지내고 수많은 협상들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청와대에 있으면은 국정원에 있고 통일부에 있으면 북을 잘할 것 같죠?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단체제가 그런 겁니다. 분단체제는 북은 그냥 적이면 됩니다. enemy. 그냥 나쁜 놈이면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데 분단의 본질과 분단의 기원, 분단의 속성을 찾아가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음을 또 알게 됩니다. 분단은 거짓의 무덤입니다. 수많은 왜곡, 오도, 거짓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전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단이라는 것은 북맹을 일반화한다. 북맹, 문맹, 큰맹처럼 북을 모르는 북맹. 북을 얼마나 아십니까? 뭘 아세요? 저 체제는 어떻게 작동될까요? 북한의 국가 전략은 뭐죠? 쟤들은 왜 핵을 가지려고 하죠? 미사일은 왜 가지려고 할까요? 왜 세습했죠? 그냥 나쁜 새끼들이기 때문에 라고 그냥 퉁치면 됩니까? 분단체제를 계속 살려면 그러면 됩니다. 이 분단체제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고 있다면 분단을 넘어가려면 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을 잘 압니다. 북을 모르잖아요. 중국도 잘 알아요. 북을 모르잖아요. 그럼 북미 관계를 압니까? 모르죠. 북중 관계를 압니까? 모르죠. 북을 모르니까. 분단체제를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북을 모를까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북을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북한학은 학문으로서 과학과 진실, 사실을 이 분단체제 속에서 북한 학자인 저는 이 분단체제 속에서 학문으로서 북한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잡혀갑니다. 그래서 북한학을 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라고 합니다. 한번 툭 던져볼게요. 6.15와 14는 누가 부정했습니까? 6.15 선언과 14의 선언을 누가 부정했습니까? 누가 안 지켰습니까? 나쁜 놈들 북한이 어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은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뭐 종북인데 그건. 시대가 바뀌었대요. 이 시대 저들 떠나서 진실의 영역에서 북은 평화를 원할까요? 전쟁을 원할까요? 그들은 생존을 원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호시탐탐, 적화야열게 그게 동의 안 하면 종북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내일은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기회는 있었습니다. 충분히. 취임하자마자 그것도 차버렸죠. 북측이 어떻게 제안했느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남과 북의 이 역사적인 4대 합의를 지금 당장 실천할 때 대하여 남과 북이 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때 대하여 안 받았어요. 차버렸어요. 명분이 뭐였습니까? 그냥 대남 공세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인데요. 행복한 평화는 뭐 다들 이해하십니다. 당연히 평화가 행복합니다. 너무 쉬운 통일 동의가 되십니까? 알면 진짜 쉽습니다. 고기 한번 끄떡이면 통일입니다. 남과 북의 체제와 제도의 차이라는 것은 생활 양식과 가치 규범과 진선미의 기준과 사고방식, 참으로 많은 다름들을 양산했습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듯이 고기 한번 끄떡여주면 이미 평화입니다. 이미 통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북측을 존중합니까? 그러니까 통일 안 되는 겁니다. 남과 북의 역사적인 4대 합의 말씀드렸죠. 7.4 남북기본합의, 6.15, 14 최고 지도자급의 역사적인 4대 합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적 단어를 이야기하라 하면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하지 않고 통일됩니까? 상호 존중하지 않고 통일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전쟁. 전쟁보다는 분단체제가 낫습니다. 평화 통일을 헌법적 가치로 상정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서 30년간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서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에 상호 존중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이 분단체제가 북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까? 북을 존중하면 종북됩니다. 분단체제의 기만입니다.
개성공단부터 분단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이해, 총체적 북한 문제, 북맹,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 대전환기, 현재의 국면까지. 왜 평화 통일인가? 국민 행복을 위해서. 분단은 북맹을 체제를 일반화하더라. 구조적 문제, 체제적 왜곡의 대상 북한. 북한학은 정치더라. 북한 남북한 문제 관련 상식과 진실이 왜 관계 왜 존재하는가? 이 말 문제제기를 던졌던 겁니다. 개성공단입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은 말입니다. 우리가 북측을 한 10년 설득해서 한 겁니다. 북측이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북측은 돈에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북측의 경제 전략이 뭡니까? 자급자족의 자립경제, 자급자족의 자립경제, 국가 전략입니다. 우리는 수출 중심의 자유무역국가. 우리는 북측을 설득해서 남북 경협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상징이 개성공단입니다. 최초에 남과 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은 2천만 평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1단계 100만 평, 이거의 20배입니다. 남측의 창원공단과 창원시를 합친 규모 진짜 엄청난 50만 명의 대도시를 만들자. 언제까지? 2012년까지 만들자. 라는 합의였습니다. 2012년까지 만들자. 몇 년도에 합의했습니까? 2000년 8월에 합의했습니다. 2003년도에 착공했죠. 2004년도에부터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1단계 100만 평은 그 20분 1밖에 안 됩니다. 사천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 이 기정리, 대성동 마을, 사실 여기가 판문점인데 여기서 정상회담이 있게 됩니다. 보이는 이것은 파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진짜 가깝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북측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는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로 가기 위해서,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겁니다.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경제협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화 프로젝트이자 경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을.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면 중국보다 충분한 비교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 속에서 초기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가장 먼저 추월을 당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했었어요. 90년대부터. 그래서 중국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남북 경협을 하자라는 최초의 남북의 덕구입니다. 북측은 이거 왜 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담론으로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돈줄과 달러 박스, 웨어버리. 그것이 보편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최소한 북측은 개성공단을 돈줄이나 달러 박스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북측이 경제적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는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1단계 100만 평에 대한 기반시설을 LH 토지공사가 했어요. 분양을 다 끝냈습니다. 남측 입주기업들한테 경쟁률이 2.8대 1이었습니다. 공장 부지는 평당 14만 9천 원, 상업용지는 평당 45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다 끝냈어요. 북측한테 물었어요. 우리 분양 다 끝났는데 토지값, 땅값을 얼마 주고 물었습니다. 북측은 땅값을 얼마를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은 것이다. 그냥 공짜로 쓰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릭? 함정?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절치 못하다. 남과 북의 최초의 경제특구 아니냐. 상징적 수준에서 남아라도 받아야 된다. 앞으로 개성 이후에 해주, 남포, 신의주, 함흥은 쭉 해야 되는데 상징적 수준에서 남아라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개성공단의 기축통화를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서 달러로 만들었어요. 남측의 원도, 북측의 조선원도 아닌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징적 수준에서나마 받는다고 하니까 북측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좋다. 상징적 수준에서는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1단계 100만 평과 2천만 평 안에는 말입니다. 북측의 2군단 산하의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6만의 주력 군 부대가 위치해 있었던 군사의 기지입니다. 이 공단이. 이 군사의 기지를 평화의 기지, 즉 산업공단으로 만든 게 개성공단입니다. 이 6만의 군 부대를 북측은 빼서 북측 송악산 뒤쪽으로 북측으로 10에서 15km를 물립니다. 군사의 기지를 빼서 평화의 기지를 만든 거예요.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 일산에 있는 1사단 뒤로 뺄 수 있습니까? 나라가 디비집니다. 하여튼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징적 수준에서는 받겠다.
우리가 사실은 이 6만의 군부대를 뒤로 빼는데 이 군사시설, 군부대 인원 다 이 지작물 철급이 명목으로 1제곱미터당 상징적으로 $1만 받겠다. 1제곱미터당 $1. 1제곱미터당 한 900원 정도 치였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 줄 아세요? 노동 집약적인 아주 영세한 OEM 하청업체들입니다. 중국에 나갔다가 중국의 임금이 상승해서 유턴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더 낮은 저임금을 찾아서 여기에 분양을 신청하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얼마나 낮게 책정해서 줄 수 있을 것인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의 수준을 얼마나 저임금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가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이게 2003년 상황입니다. 당시에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한 달에 월 200에서 250불 정도, 20에서 한 25만 원 정도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중국보다는 비교율을 가진다라는 결론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측과 임금 협상을 할 때 한 200불 정도 제한하고 한 250불 안쪽으로만 타결할 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봤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 지시라고 하면서 제안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를 제안했을까요? 우리는 이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에 정신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은 곳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특혜적 조치로서 월 50불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땡큐입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써버렸습니다. 바로 서명했습니다. 뭐 재론이 없잖아요. 바로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북측 근로자들의 한 달 기본임금은 2004년도 기본임금이 50불이었습니다. 한 달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아간 그 임금을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2004년도에 연장, 야간, 특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받아갔던 임금은 6만 3천 원입니다. 평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데 무감각합니다. 임금 얼마 주는지 모릅니다. 그냥 퍼준다 하니 퍼주는 줄 압니다. 그냥. 세 번째 사례는 뭐냐. 이 개성공업지구법상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 기본임금 50불을 매년 7월 달에 임금 협상을 해서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에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올려도 5% 이상 못 오르게 만들어 놨어요. 중국은 한 해에 막 40%씩 올라갈 때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예측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딱 묶기 위해서 5% 상한을 딱 묶어 놨었어요. 2004년 7월에 첫 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50불에서 5%다 올려주면 얼마죠? 2.5불입니다. 2,500원 정도 됩니다. 첫 임금 협상이었어요. 공청회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업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일단 잘 먹입시다. 2.5불 다, 5% 다 줍시다, 그거. 몇 프로를 줄 걸 물어봤어요. 북측에게. 북측은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아직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정착이 덜 된 것 같다. 올해는 동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북측은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을 스스로 동결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퍼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측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활비라고 합니다. 노동이 뭡니까? 자본주의 개념. 임금과 가치가 되는 개념이죠. 내가 내 노동을 팔아야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죠. 북측 사회주의 경제에서 사람의 노동을 판다는 것은 아주 저열한 행위입니다. 나쁜 짓이에요. 그들은 임금 개념도 없고 사람을 고용하고 피고용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북측은 이거 왜 했을까요? 우리 사회 보편적인 상식인 돈줄과 달러 박스라는 경제적 관점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긍정적인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북한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70년간 그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분단체제가 심화되는 것이죠. 이 분단을 어서 평화로 가려면 엄존하는 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은 다 차단당했지만 이제 가능해집니다. 개성공단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 이런 거였습니다. 북은 왜 했는가? 6만의 군대를 뺐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송악산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북측 사람들은 이 송악산을 오마니산이라고 합니다.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남북 공동 번영을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 했습니다. 평화의 관점, 상호 존중, 화해협력, 공동 공동 평화 번영의 장이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경제적 관점, 소자 노동력이
자원기술 만나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이 개성공단과 비교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압도적인 공단입니다. 다만 국민들은 모릅니다. 기업들은 잘 압니다. 우리 입주기업들은. 저런 공단이 없다는 것. 남북이 군사안보적 긴장이 고조될 때 완충장치,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 다름과 차이를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차이들이 발현 축적되어진 곳이더라. 꿈만 같은 곳입니다. 몰라서 오해했잖아요. 오해해서 싸웠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오해가 이해로 넘어와요. 자연스럽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개성공단을 보면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의 노정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년간 우리는 실정적으로, 체험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가치 중에 저는 경제적 가치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큰지만 경제적 가치. 왜 경제공단이니까? 우리 입주기업들은 경제적 가치만 보니까 1대 30 효과입니다. 1억 불 이하를 투입해서 GDP 기준으로 30억 불 이상을 생산해 옵니다. 초코파이 기억나시죠? 믹스커피 기억나시죠? 이런 게 다 간접 임금입니다. 먹여야 되니까. 식부자재도 먹여야 돼요. 점심 국도 끓여줘야 되고 이 다 식부자재 값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1년간 900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900억 원이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30억 불 이상을, 최소 30억 달러 이상을 생산해 옵니다. GDP 기준으로. 북측이 최초로 5% 올려달라고 했던 해가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5% 올려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매년 우리가 5% 올려줍니다. 5%. 그래서 52.5불이 쭉 발전해가지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2015년이 되면 북측 근로자들의 한 달 기본 임금이 73불이 됩니다. 북측 근로자들한테 말입니다. 6시에 퇴근해야 될 북측 애들을 2시간 연장 근무 시키려면 90원짜리 초코파이 2개를 주면 됩니다. 초코파이까지 다 포함해서 한 달에 15만 원이면 북측 근로자 한 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 임금이 포함했습니다. 돈을 못 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간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기업이죠? 노동 집약적인 저임금 보고 들어간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개성업체들한테 오다를 줬던 원청업체들이 가장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 개성공단의 의류봉제업이 60%인데요. 이 의류봉제업종의 기업들이 남측의 원청업체들로 받았던 이 임가공 단가가 말입니다. 평균 임가공 단가가 2015년 임가공 단가가 1990년 임가공 단가하고 똑같습니다. 20년간 한 푼도 안 올랐어요. 그 마진은 누가 다 가져갔겠습니까? 원청업체들이.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개성공단이 담보합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은 64,000원, 15만 원짜리 근로자들이 아니에요. 숙련공이에요. 50불 가지고 진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특혜적 조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내용들은 다 누가 하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입주 기업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많이 나가는 해외가 베트남입니다. 아주 유사한 두 기업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두 신발업체인데요. 한 기업은 개성을 갔고 한 기업은 베트남을 갔어요. 사실은 베트남 간 기업이 회사도 더 크고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베트남 간 기업은 현재 투자 금액과 현재 고용 인원이 개성보다 투자 금액도 2배가 넘고 고용 인원은 2배 정도 되죠. 이 두 기업을 단순 비교를 해봤는데요. 2010년 이후, 2013년, 14년, 15년 3개년 평균을 내봤는데 단기 순이익이 개성이 5배를 더 벌어요. 이걸 만약에 투자 금액을 비슷하게 하고 고용 인원도 비슷하게 했었으면 저 간격은 확 차이 나겠죠. 이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에서 아주 성공한 기업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10개의 기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10개의 기업을 랜덤에서. 생산액 1억 원을, 개성에서 1억 원을 생산하는데 북측에 들어가는 북측에 전달되는 현금이 570만 원입니다. 이 570만 원은 노임, 사회보험료, 보험료, 조세금 이런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남측에서 임가공 생산이 8,300명이 됩니다. 압도적이죠. 개성단의 북측 근로자들이 남측의 일자리를 뺏는다. 대한민국에는 64,000원짜리 일자리 없습니다. 이미 30년에 다 사라졌던 일자리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그 기업들 연관 협력업체 남측에 3,800개 협력업체에 약 8만에서 10만의 우리 남측의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근로자 임금 핵미사일 자금 종료된다. 한 60만 원 줬으면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6만 3천 원, 4천 원 줘놓고 무슨 2009년도에 전 세계적인 곡물 가격이 폭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불, 300불 뛰었어요. 북측이 SOS를 쳤습니다.
받는 이 임금 수준 가지고 국가가 보태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해주고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방법이 없다. 우리 임금 안 받을 테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당분간 요 시기만이라도 쌀을 좀 공급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어요. 6만 3천 원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한 달간 먹일 수 있는 쌀을 구해옵니까? 우리는 해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시기에? 중국의 군대가 먹는 군량미 5년치 묵은 거. 이거는 사료용으로도 안 씁니다. 사와가지고 먹였어요. 이건 그 공단의 모습인데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측에 들어오는 차들이고요. 이렇게 입경해서 5만 5천 명이 근무했습니다. 집에서 멀리서 오는 애들은 물어보면 너 아침 몇 시에 나오냐 이러면은 4시 반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일하고 퇴근 몇 시에 하느냐? 10시쯤 해가지고 집에 가면 너 몇 시냐 이러면 12시래요. 우리 남측에서 유통되었던 전체 의류의 30%, 전체 속옷의 90%, 우리 학생들의 교복 한 35%가 개성에서 나왔습니다. 점심 먹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북측 체육대회 모습입니다. 남측 체육대회 모습이고요. 자유시간, 개성시간 이런 거 우리가 공급했던 간식들입니다. 협상하던 모습입니다. 이성근 조평통 위원장이고 김영철 부위원장이고 대통령께서 10월 4일 날 14선을 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개성에 들르셔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만드는 여러분들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었습니다. 10월 4일인데요. 3달 만에 공단은 동결 조치됩니다. 2008년 1월, 2월에. 그냥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이었는데. 빌리 브란트 시기에 에곤 바르가 독일 통일을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에곤 바르가 2005년도에 개성공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005년 평가인데요. 나도 독일 통일 방안을 설계 입안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상상도 못했다.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 정책 다른 거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개성공단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 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에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진짜 동의가 되는 게 통일이니 평화니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경제만 남과 북이 잘 어울려서 잘 경제 번영합시다. 생산하다가 친해지고 다 이해하게 되고 오해가 풀리고 이미 형제처럼 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 전부 다 개성에서 없는 게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이거 개성에서 못 먹는 게 있을까요? 다 먹습니다. 엄청난 경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계획 조치들을. 다만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측의 국가급 경제특구, 관광특구 엄청납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예요. 최고 교육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북측의 자원들 뭐 많습니다. 그냥 저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 산술적인 개념보다는 그냥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뭐 세계 7위가 어떻다, 세계 4, 5위, 뭐 세계 수출 중심 자유무역 국가인 우리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북측에 SOC를 깔아주고 그 대가로서 자원을 활용하면 유무상통하면 허중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러시아와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자원들을 가져가가지고 팔아서 그 대금으로 북측에 SOC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가 하기로 했었는데 2007년 14선언에 대한민국이 국제적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북측의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우리가 다 하기로 했었잖아요. 14선언 때. 물론 3달 만에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이거 다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겁니다. 중국이 북측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북측에서 석유를 탐사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철도 전체 5,400km 중에서 3,700km 개보수 현대 왔는데 250을 투자한다. 남북관계 단절된 자리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 나라 팔아먹었던 이완용은 어떤 유언을 남긴지 아십니까? 이완용은 총리 대신이었어요. 이완용은 말입니다. 원래 친러파의 대부였습니다. 친러파의 거두입니다. 근데 러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친일파의 대부가 됩니다. 을사늑약을 주도하고 나라를 팔아먹었죠. 이 이완용이 죽을 때 자기 아들한테 아주 유명한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내가 삶을 살아보거니 이러이러하더라. 앞으로는 미국이 덕시할 것 같으니까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 남겼습니다. 진짜 대단한 훌륭하신 아버지예요. 이완용의 조카 이병도의 아들 이건무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했죠. 이병도의 아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해서 이사장을 했어요. 대단한 집안이죠.
이완용 계보들입니다. 내가 상징적으로 써봤어요. 이 계보들을 쭉 적시하면은 친일 이명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치인들 진짜 많습니다. 일제식민은 분단으로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인적 구성이 그렇고 제도가 그렇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통일에 대한 이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분단은 뭘 기억하라 그랬죠? 외세에 의한 분단. 통일은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다라는 거. 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통일의 개념을 화해협력부터 남북연합 완전 통일까지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 이야기하더라. 통일의 개념을 평화로 설명하더라. 평화가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해협력의 단계를 한 20, 30년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남북연합도 또한 그 정도 가야 될 거예요. 그 남과 북이 진짜 친해지는 수십 년의 과정 거쳐서 완전 통일도 있고 그 이후에도 평화의 제도화죠, 사실은. 그럼 이 오랜 뭐다? 평화의 과정이 통일이다. 평화의 개념을 통일의 실체적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남북은 이미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 2항입니다.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나전당의 명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의 통일을 정하기로 한다. 무슨 뜻이냐? 남과 북은 이미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을 거쳐서 남북연합까지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이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은 1989년도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 국회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 하루도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의 자리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1000명 중에 3명이 안다 그랬어요. 남과 북이 그러면은 이미 통일 방안을 합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똑같이 1000명 중에 3명이 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공식 통일 방안이 뭡니까? 학생들한테 물으면은 흡수 통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라는 30년대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우리 남측의 공식 통일 방안, 민족 공동 통일 방안에 1단계, 2단계까지는 합의했다.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 알아야 되겠더라. 평화가 통일입니다. 상호 존중이면 되죠. 바른 북한에까지는 전 요청도 못 드립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평화는 대한민국 섬나라다. 이해되십니까? 상호 존중하지 않으면 섬나라입니다. 이거 진짜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땅만 가는 게 아니다. 분단은 사람도 가족도. 우리는 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는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 외국을 못 가죠. 그래서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로서 우리는 해외여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해외여행은 진짜 상호 존중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너네들은 너네들 체제와 제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 체제와 제대로 살게. 교류하고 인적 문화 교류하고 경제협력하고 여행 다니면서 한중 관계처럼 한일 관계처럼 그렇게 지내면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진짜 쉽습니다. 북측이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한테 이 한반도에 있었어요. 모든, 그들은 조선반도로 오는데 이 한반도에서의 모든 적대의 근본 원인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휴전 상황이 문제니까 적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고 북측은 일관되게 미국에게 수십 년간 요구해왔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국민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왜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안 해주죠? 그들이 왜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행 전략을 왜 했는지 경제 문제이죠, 사실은. 재래식 군비 경쟁 하지 않겠다는 거죠. 똑똑한 핵과 미사일 가져가지고 미국과 군사적인 공포의 균형을 성립시킴으로써 평화협정을 강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략. 아무것도 없으면 평화협정 체결해 주겠습니까? 미국도 군사적인 공포를 가져봐야 불안정한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쓸 수 있다라고 미국을 실질적인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략으로 산 겁니다. 안보리 제재를 계속 위반하면서까지 결국 그들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해버렸죠. 지난해 11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서양까지 때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65년간 전쟁을 못 끝내고 있잖아요. 전쟁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평화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과는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북을 때릴 수 있었잖아요. 못 때렸죠. 근데 지금은 같이 때릴 수 있어요. 같이 불안해요. 그래서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에 들어와 있어요. 비핵화 플러스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3자가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성공될 수밖에 없고
지난 10수년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그 수준보다 아주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하게 될 겁니다. 그 시대를 우리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더 이상 정보가 독점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사진들 보십시오. 북측의 경제사회적 변화들. 이런 사진은 구글 가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북측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그냥 막 찍어 올리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북측에서도 심카드 써서 꼽으면 말입니다. 카톡도 되고요. 페이스북 메신저 다 되고 유튜브 다 됩니다. 북측 사람들끼리는 내부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북측도 스마트폰, 핸드폰 다 씁니다. 3년 전에, 4년 전에 뭐 한 400만 대 그랬죠. 지금은 한 800만 대 되겠죠. 이게 2015년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왜 우리는 못 봤을까요? 그들은 90년대에 고난행군 시기에 대량 아사가 와서 38만의 아사자가 있었습니다. 진짜 참혹했습니다. 24년 전 이야기죠.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하고는 압도적으로 못 삽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극단적 기아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야들도 해수욕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특권층이죠. 북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맹들이.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 속에서 그들의 빈익빈 부익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양극화가 있을까요? 거기에?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인데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측 사회에서 가장 생활비가 적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교사, 의사입니다. 북측에서 생활비를 가장 많이 받는 업종, 탐부, 탄광 노동자, 건설 현장 노동자, 잠수부, 철탑 올라가는 사람들, 육체적 노동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생활비가 가장 많습니다. 의사와 교사는 사회적인 존경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많이 주진 않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게 다릅니다. 얘들은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그냥 알아서 갑니다. 저기 안 간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날 가는 거 똑같다고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비슷합니다. 생활입니다. 외국 교수가 7년에 가봤는데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양에 우리 호주의 수도 캔버라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 택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북측은. 자전거나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야들 수출 중심의 자유무역국가가 아닙니다. 자급자족의 자립경제예요. 유엔 안보리 제재는 아주 가혹합니다.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엄청난 변화들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북측의 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군수공업이 민수공업으로 전환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난 70년간 그들은 왜 재래식 군비 경쟁을 했는지, 왜 이제는 재래식 군비 경쟁을 안 하고 민수로 국가의 리소스들을 거의 다 넘겼는지. 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 때문에. 핵을 가짐으로써 미국과의 군사적인 공포의 균형을 유지한 순간 이제 우리 전쟁 끝났다 선언했어요. 그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해가 사실은 2013년도입니다.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이미 그들은 그 당시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어요. 미국이 때리면 우리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전쟁은 없다라고. 그때부터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다 전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말입니다. 농업국가가 아닙니다. 공업국가예요. 공업의 80%가 군수공업이었습니다. 전쟁국가잖아요. 전쟁을 못 끝냈잖아요. 전 세계의 군사적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냈어요.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군수공업에 집중했는데 핵을 가지게 됨으로써 공포의 균형 딱 성립시켜놓고 군수를 민수로 전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들이에요. 따로 외화벌이를 거지 않은 내수를 바꿔가지고 국가의 재정정책을 바꿈으로써 이것을 가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앞으로 해외 투자 받아가지고 더 급성장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하자. 우린 정상국으로 가겠다. 해외 투자 유치하겠다. 미국도 투자해라. 전쟁 끝내자. 아주 강도 높게 나오고 있죠. 앞으로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진짜 멋진 여행 가봐라. 북에 대한 선입견들은 만나면서 산상운전 났다. 무서운 나라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들 매우 개방적이고 친절했다. 가서 만나봐야 됩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평양 마라톤 대회는 국제 마라톤, 이거는 관광 상품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평양의 거리를 뛰어다니는데 일본에도 하잖아요. 우리는 못 가잖아요. 2011년부터 북측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서 세계적인 관광 특구로 키우고 있는 원산이라는 곳입니다. 원산. 못 삽니다. 우리보다는 굉장히 못 삽니다. 극단적 기아 상황을 좀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개성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